경제 파워 곽수종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YTN 생생경제입니다. 진행자이신 곽수종 박사님의 개인 사정으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제가 대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일보의 이성철입니다. 자, 즐거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이제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만 약 43만 대의 귀성 차량이 수도권을 빠져나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올 추석에는 작년보다 한 5% 정도 많은 3,500만 명의 대이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경제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아마 긴 연휴의 영향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닷새, 그리고 아마 이미 연월차를 쓰신 분들은 최장 9일까지 긴 휴가를 즐기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추석이 즐겁지 않은 분들도 꽤 있습니다.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실직자분들, 또 당장 코앞에 다가온 전세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한 분들, 역시 어려운 경제 때문에 명절이 명절 같지 않은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처럼 맞은 긴 연휴, 힘들면 힘든 대로, 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가족과 함께 이 추석을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그런 연휴가 됐으면 합니다. YTN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족발, 만두, 피자, 케밥 다 포기했습니다. 괜찮다. 너에겐 카스라이트가 있으니.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자, 오늘의 증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증권시장도 오늘까지만 하고 이제 증시도 역시 긴 연휴에 들어가는데요. 오늘의 시황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전화 연결 관계에 조금 차질이 있어서요. 먼저 경제 브리핑부터 듣고 증시 분석은 요 다음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뉴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한국경제TV 신용훈 기자 어제 이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 부동산 시장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전세가율이 70%를 넘는 지역이 있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전세가율이 뭔가요? 전세가율, 일단 아파트 매매 가격에서 전세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는데요. 네네. 이 비율이 70%를 넘어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70%라는 거는 1억짜리 집인데 전세 보증금이 7천만 원까지 갔다, 그런 얘기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KB부동산 알리지 자료를 보면 8월 말 현재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4.5%로 전달보다 0.5%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 2004년 4월 이후 약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셈인데요. 역대 전세가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지난 2001년 10월로 69.5%였는데 이와 비교해도 5%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겁니다. 네. 지역별로는 광주와 대구, 울산 등 지역에서 전세가율이 70% 이상을 기록하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고요.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전세가율이 70%를 넘지는 않았지만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특히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58.1%로 지난 2002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전문가들은 추석 연휴 이후에 수도권 전세 수요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전세를 찾는 세입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가격 상승세, 전세가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매매가가 떨어지는 요인일 수도 있고 전세값이 올라가야 하는 요인일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다 맞물려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8.28 대책에도 불구하고 매매 수요는 조금 살아난다는 것 같은데 아직 전세 시장에서는 별다른 호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아마 8.28 대책이 전세 시장에는 별로 약발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부 대책을 살펴보면은 전세 시장보다는 매매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 전세가 상승세는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주로 서민들의 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저축은행이 부자 동네에 몰려 있다. 서민 금융 업무를 담당하면 서민 동네에 가야 되는데 왜 부자 동네에 많습니까? 조금 아이러니한 그런 일인데요. 네. 주로 이제 서민들의 소액 대출이라든지 개인 신용 대출을 담당하는 저축은행들이 정작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대부분 부자 동네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민주당 민병도 의원이 금융감독원 그리고 안전행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저축은행이 서울의 경우에는 강남구와 서초구 또 중구와 종로구 영등포구 등 1인당 소득세 비중이 높은 이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는 반면에 네. 소득세 비중이 낮은 지역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지난 2012년 현재 서울의 저축은행 점포가 총 121개인데 이 중에서 84개가 소득세 납부 상위 5위 안에 드는 구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강남구의 저축은행 점포 수는 서울 지역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고요. 서초구와 중구의 경우에는 각각 1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1인당 소득세 납부액이 좀 낮은 지역이죠. 용산구라든지 금천구, 광진구, 강서구 쪽에는 저축은행 점포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들 지역에는 저축은행을 대신한 대부업체들이 대부분 밀집해 있었습니다. 네. 민병도 의원은 서민금융의 대표기관인 저축은행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저축은행 저소득층의 금융 접근성이 취약한 그런 실정이라면서 앞으로 이 저축은행 점포 설치를 할 때 이런 현황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위상이 저렇게 위축이 되고 저축은행이 이제 졸림마저 위태로운 상황이 된 게 바로 이제 저런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소액대출 또 서민대출 시장을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 부유층 상대의 영업을 자꾸 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 네. 소액대출 시장을 대부업자한테 뺏기고 저축은행의 설당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아마 이것도 자업자득이 아닌가 싶네요. 예. 네. 자, 서민들의 고금리 탈출구였던 전환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대부업이나 캐피털에서 연 20%가 넘는 고금리를 빌린 서민이 있다면은 가급적 이달 안에 이제 바꿔드림론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다음 달부터입니다. 이 고금리 10월 1일부터 고금리 전환 대출인 바꿔드림론의 조건이 까다로워지게 됩니다. 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면서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이 바꿔드림론의 지원 기준을 다음 달 1일부터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바꿔드림론은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는 채무자에 대해서 10%대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그런 상품입니다. 네. 금융당국은 지난 4월에 행복기금을 출범하면서 이 한시적으로 바꿔드림론 기준을 신용등급과는 상관없이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로 낮추고요. 대출 한도도 4천만 원으로 늘렸는데 다음 달부터는 연소득 2,600만 원 이하나 신용등급 6에서 10등급까지 그리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바꿔드림론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네. 다시 말해서 좀 기준이 까다로워지는 그런 셈인데 그러네요. 이와 함께 심사 기준도 좀 까다로워지는데요. 현재는 신청액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 DTI를 심사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죠. 이 DTI 심사 대상을 바꿔드림론 신청자 전체로 확대를 하게 됩니다. 왜 강화를 하는 건가요? 완화를 해주면 더 좋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계속 기준을 완화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네. 기존 대출 기준으로 원상 복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네. 이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가장 큰 문제로 도덕적 해이를 꼽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무상으로 주는 구휼적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건이 필요합니다만 조건도 도덕적 해이도 당연히 막아줘야 될 것이고요. 하지만 이것이 어떤 서민금융 본래의 취지를 위축시킬 정도로까지 강화돼서는 안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경제 뉴스는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또 좋은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용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의 증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뉴스 브리핑을 나중에 해야 되는데 오늘 뉴스 브리핑부터 들었고 지금 이제 증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 박진희 차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명절 연휴 계획은 잘 세우셨나요? 명절 연휴 동안은 좀 재충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세요? 자, 오늘 증시도 이제 연휴에 들어가요. 오늘이 이제 연휴 전 마지막 날인데 네네. 어떻습니까? 오늘 시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요새 시황 보면은 거의 불타는 거의 거래소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은 너무 차갑고요. 어느 한쪽은 너무 뜨겁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몰려있는 코스닥들은 상당히 좀 약한 모습 이어가고 있고요. 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주도적으로 올리면서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신권의 매도세가 지금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펀드 네. 환매라든지 여러 가지 매물들 섞여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거침없는 매수세는 거스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 지수는 마이너스권에서 마감됐지만 종목별로는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 보인 종목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거래소에서 지금 주도적인 상승을 유도하고 있는 업종이 조선 업종이고요. 네. 다시 또 후발로 지금 건설 업종까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서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삼성전자는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삼성전자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3분기 실적이 10조에 못 미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급락과 함께 삼성전기, LG전자 등 해서 IT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같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10조라는 실적이 어떻게 이게 기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시장에서 상당히 좀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다 보니까 조금만 못 미쳐도 핑계를 삼아서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말씀하신 지 10조 얘기도 하셨는데 결코 적은 영업이익이 아닌데 맞습니다. 네, 워낙 눈높이가 높아져 있다 보니까 조금만 객관적으로 보면 좋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경영을 잘못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굉장히 난감해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이 삼성전자 이게 오래 갈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지금 지수 조절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삼성전자 빼는 날은 경기 민감주들 올리고 경기 민감주들 빼는 날은 삼성전자 올리고 이런 패턴으로 지금 계속 외국인들은 종목들을 시총 상위 종목 30건위 안에서 계속적으로 좀 핸들링을 하면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종목들을 좀 저점에서 샀다 싶으면 그냥 들고 있으면 참 편안한 시장이긴 합니다. 네. 빠졌다가도 다시 올라오는 그런 시장이라서 그렇긴 한데 또 반대로 조정을 기다리는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코스닥의 반등을 기다리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상당히 좀 야속한 시장의 흐름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의 실적은 10조라는 거는 사실 좀 어마어마한 실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휴대폰 업황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노트가 일단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추석 이후에 아마 노트가 공개되고 노트와 이제 갤럭시 기어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의 좀 흐름이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면 어느 정도 그 부분 쪽으로 다시 좀 눈이 좀 쏠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네. 삼성전자 기본적으로 현재 가격대 본다라면은 120만 원권 네. 내지는 130만 원권이라면은 충분히 계속적으로 저점 인식 가능한 가격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새로운 제품, 애플이 지금 혁신이 빠졌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좀 약하고 시장에서 많이 외면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삼성전자도 혁신보다는 이노베이션 쪽에 많이 가깝게 계속 업그레이드 이런 쪽에 가깝게 계속적으로 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업그레이드를 이제 시장에서는 용인할 수 없는 거죠. 혁신을 내놔라 이런 거 부분인데 노상 그럴 수는 하나 없지 않습니까? 기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제품이 나오고 제품이 어느 정도 성숙게 접어들고 나서 새로운 트렌드로 바꿔나가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스마트폰에 열광했던 게 지금 거의 한 1, 2년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라고 본다라면은 쉽게 삼성전자를 안 좋게 매도하기보다는 또 일단 꾸준히 좋은 기업을 계속적으로 좀 성장해 나가는 국면을 좀 봐주시는 게 좋긴 한데 삼성전자가 워낙 거래소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분율이 높다 보니까 1위 하는 그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어서 투자자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안타깝지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다른 종목들의 이제 변동성을 확인해가면서 매매하는 데는 오히려 삼성전자를 좀 잣대로 삼으신다라면은 조금 더 유용하지 않을까. 오늘 삼성전자 빠지면서 하이닉스가 또 부각되는 그런 흐름도 나왔거든요. 네. 그렇다시피 삼성전자로 인한 피해주라든지 수혜주 이렇게 가려가면서 좀 삼성전자 흐름 따라서 좀 매매하시면 좀 대응이 쉽지는 않으니까. 다만 근데 오늘 좀 삼성전자 때문에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 특히 케이스 업체들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 조금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좀 많이 실망일 것 같긴 한데 뭐 해당 업종이나 종목들이 실적이 정말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던 면은 있었습니다만은 삼성전자에 좀 많이 연동한다라는 점을 본다라면은 오히려 노트 출시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좀 많이 빠진 코스닥에 있는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는 타이밍으로 좀 잡아보시는 것도 지금 뭐 거래소 시장에만 너무 좀 열광해가지고 막 몰려가 있기보다는 차분하게 다음 후계 구도 그런 후발주자들의 그런 흐름들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도 지금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현금이 있으시거나 소외당하신 분들한테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제일 관심은 아무래도 요즘 시장이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워낙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네. 과연 코스피 시장에서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 언제까지 갈까 제일 관심인데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상반기 정리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상반기 때는 정말 지겹게 팔았었잖아요. 네. 어쩜 이렇게 팔 수 있을까? 정말 너무한다. 해외도 너무한다. 뭐 시장에서는 뭐 욕 나온다. 뭐 이런 네, 얘기까지도 그렇죠. 막 돌았었는데 네. 지금은 왜 저렇게 많이 사지? 더 이제 짜증이 나고 있잖아요. 어느 한동안은 외국인이 너무 팔아서 짜증이 났는데 네. 지금은 너무 사니까 또 이제 짜증이 나고 있습니다. 예. 반대로 뭐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의 계속적인 매수세는 좀 사실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지금의 외국인들 매수세는 약간 좀 헤지펀드 그런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계 인덱스 펀드들은 이렇게 막 무식하게 사지는 않거든요. 한쪽으로 네. 쏠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헤지 펀드들이 지금 뭐 양쪽의 축소와 함께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채권이라든지 이머징 시장 불안한 부분들에서 이탈된 자금들이 급격하게 좀 유입되면서 우리 시장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까지 이어진다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환율을 좀 기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환율이 1070선을 통과하기 시작하면서 50선으로 향하면 외국인들 거의 좀 들어오기 힘들 거라고 보고 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놓고 본다라면 외국인들 매수세는 좀 환율과 좀 방향을 좀 맞춰서 봐주시면 오히려 환율이 그렇게 빠지면 지금 시장에서 주도가 되고 있는 수출업종, 경기 민감업종한테 상당히 불리해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주가를 나중에 방향성을 잡아가실 때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쉬고 나서 일주일 네. 쉬고 나서 다음 주 시작되는 장 전략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개인적으로는 일단 다음 주, 뭐, 그냥 기술적으로 일단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요. 네. 1990선을 하단으로 놓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상단으로는 뭐, 많이 가도 2040 정말로 쇼킹한 호재가 터지면 한 2080까지도 생각해 보고 네. 있겠는데요. 예.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뭐 조금씩 지수보다 더 많이 오버슈팅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비중을 줄이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조금씩 수출주의 비중을 네. 조금씩 줄여놓고 10월달 뭐 실적 발표 시즌을 조금 기다리시는 전략. 그래서 다음 주만 놓고 본다라면은 네. 당분간은 좀 소외되었던 종목들을 한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치해서 보는 구간으로 한번 삼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율을 주목하라는 박진희 차장의 충고였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동양증권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풍부한 배우 수요, 세계 지하철역 인정, 놀랍다. 엔터식스 10년 임차인 확정, 욕심난다. 현대엠코 시행 시공, 확신했다. 게다가 2년 침대료를 선지급한다고? 상가투자의 해답을 제시하는 상봉 이노시티. 문의 02492-0099 현대엠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자, 지금까지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서는 이 추석 문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이거에 대한 분석이 나와서 한번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3 가요계 최대 이슈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전설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음악으로 대중의 정서와 공감을 이루며 함께 호흡하는 무대 위의 거인 조용필. 2013년 하반기 최고의 공연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가 순천, 울산, 수원, 일산, 광주, 창원에서 펼쳐집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여러분 안녕하세요. 탤런트 신혜라입니다.
추석 명절하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유. 바로 가족이 있어서겠죠. 그런데 여기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끈끈한 정을 맺고 사는 우리 시대 새로운 가족이 있습니다. YTN 라디오 개국 5주년 특집 5부작 다큐멘터리 2013 가족 리포트 가족의 재탄생이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오전 9시 10분과 오후 6시 10분에 방송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경제를 보는 눈,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YTN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과 좀 더 가깝고 또 쉽게 만나기 위해서 YTN 라디오의 우리 새로운 앱 YES, YES, 예스가 출시가 됐습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 열으셔서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YTN 라디오 앱 예스를 설치하시고요. 생생경제 프로그램에 실시간으로 참여 메시지라든가 또 사연 남겨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10월 5일 고양시에서 열리는 조용필 투어 콘서트 헬로 티켓을 드린다고 합니다.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는 아직 안 되는데 아마 곧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구글에서부터만 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가 되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 트위터 YTN 아래 밑줄 이코노미, 웹사이트 YTN 생생경제로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스케일이 다른 수도권 최대 신도시 KTX 개통시 강남 수서역까지 20분 일과 생활이 함께하는 차족 신도시. 이제 더 큰 감동의 오케스트라가 동탄 이 신도시에서 연주됩니다. 도시의 감동, 생활의 감탄. 동탄 이 신도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함께합니다. 탈모로 고민하는 남편에게 하이모를 추천하고 싶은데 좋아할까 걱정이에요. 일단 남편분과 함께 가까운 하이모에 방문해보세요. 남편분이 너무 멋져져서 인기가 많아질까봐 그게 더 걱정입니다. 하이모가 답을 드립니다. 1588-5858 하이모. 추석에 홈보이가 찾아왔어요. 엄마에겐 CCTV, 아이에겐 전자책, 아빠에겐 내비게이션. 홈보이 하나면 다 되니까 추석에 온 가족이 원하는 스마트한 선물 유플러스 홈보이.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세요. 가입 문의 101. 남편은 누워 쉴 수 있는 휴가를, 아내는 로맨틱한 휴가를, 아이는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휴가를 원한다면 셋이 따로 가거나 셋이 몰디브로 가거나. 어디에도 없던 휴가 몰디브에 있습니다. 대한항공 스리랑카 몰디브 주 3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박수종의 생생경제. 자, 민족 대명절 추석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고향 가는 것도 망설여지고 또 포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올해는 많이들 내려가신다고 그러죠. 근데 아마 뭐 경제 상황이 특별히 좋아졌다기보다는 연휴가 길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추산으로는 작년보다 한 5%가량 늘어난 3,500만 명의 대이동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 해외여행 나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이런저런 요인들을 다 놓고 본다면 어쨌든 추석이 이 경제와 상당히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마침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신 분이 있어서 오늘 전화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수석연구원이신데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추석 연휴 계획은 잘 세우셨나요? 예, 저도 뭐 내일쯤 이제 고향에 내려가야죠. 네. 예. 자, 추석 문화와 경제의 어떤 상관관계, 이 부분에 대한 이번에 분석을 하셨다고 하는데, 우선 네.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 연구 분석의 시작점은 이제 우리 민족의 가장 큰 행사라고 있는 이제 추석의 어떤 인구 이동과 관련해서 네. 그동안에는 시대가 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좀 이제는 경제적인 요인이 좀 문화적 요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을까 하는 동기에서 시작이 됐고요. 네.
시기는 이제 2007년과 올해까지로 올해 안에 그런 각 연도를 잡았는데 2007년의 의미는 저희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부터 시작이 네. 됐으니까 2007년 같은 경우는 경제가 그래도 비교적 상황이 좀 많이 좋았던 해고요. 그래서 그걸 좀 비교하는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추석 기간에 맞추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통계가 나오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죠. 없는데, 이제 교통연구원이나 그다음에 경영자 총협회 그리고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서 추석 직전에 자기들이 관심 있는 이제 지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도에.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지표들하고 어떤 이제 매크로 지표라고 하죠. 성장률이라든가 물가 상승률 이런 거와의 연관성을 좀 살펴보는 그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네. 대체로 어떤 특징이 나왔나요? 네, 크게 이제 한 3가지 정도인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인구 이동 규모나 뭐 동행 인수 같은 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에 좀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좀 경제적,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경제 요인이 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특히 작년하고 올해 수준 자체가 금융위기 이전에 좀 근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수준 자체들이 근접은 하고 있는데 2007년보다는 아직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다. 그래서 네. 이런 걸 해석해보면 경제 전반의 어떤 분위기가 올해까지는 금융위기 좀 충격을 받고는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인구 이동부터 한번 그럼 좀 짚어보도록 하죠. 뭐 어쨌든 경제가 좋으면 뭐 귀경이 많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이제 통념적으로 생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 어떻게 연구 결과에도 그렇게 상관관계가 발견이 됐습니까? 네, 추석이 이제 통상 뭐 10월 초에 걸쳐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9월에 있기 때문에요. 네. 그 이제 3분기 각년도에 3분기의 경제 성장률과 추석 인구 이동 규모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네. 이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4% 이상을 이제 기록했던 해가 2007년과 반짝 경기를 나타냈던 2010년이었습니다. 네. 이때 추석 인구 이동 규모가 이제 연인원 기준이죠. 실제로 움직이는 인원이 아니고 연인원으로 환산을 했는데 한 4천만 명대를 보였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기간들은 이제 경제 성장률이 3%대 다 이하를 보였었는데 인구 이동 규모가 한 2천만 명대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런 경기가 좋아지면 인구 이동 규모가 늘어나는 이유. 아무래도 뭐 추가적인 분석이나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면 좀 확실한 검증은 이루어질 수 있겠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직관적으로 보면 뭐 개인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사정이 나쁘다면 즉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면 추석 연휴 기간에 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 활동을 해야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고향에 내려가는 것을 좀 포기하는 비율도 뭐 높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기 요인 외에 이 연휴 기간 이것도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분석에서 그 연휴일 수도 한번 고려를 해봤는데요. 네. 그 2007년 이후로 이제 연휴일 수는 대부분 3일이고, 2007년이 5일, 2011년이 4일, 그리고 올해가 5일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연휴 기간이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 2007년, 11년, 13년의 인구 이동 규모가 높아야 되는데, 네. 사실 2007년을 제외하고는 다 뭐 2천만 명대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연일수가 뭐 인구 이동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휘발유 가격, 뭐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상당수 많은 분들이 차를 몰고 가시니까 휘발유 가격도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물론 뭐 휘발유 값이 너무 비싸서 고향 가실 분들이 안 가는 일은 뭐 별로 없겠습니다만, 네. 어떻습니까? 변수가 되긴 되겠죠? 기름값도? 네, 뭐 그런 분석도 나와 있는데요. 그 이제 추석 연휴 기간에 지출되는 비용 중에 사실 상당 부분이 이제 교통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 연휴 기간에 이제 내려갈 때 그 동행 인수라고 그러죠. 같이 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가는가. 이게 이제 교통연구원에서 해마다 조사를 해봤는데. 네. 이제 그 각 연도에 9월 달에 국내 휘발유 가격하고 동행 인수를 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같이 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즉 이제 가격이 비싸지면 같이 가는 사람 수가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 가계 소득에서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율이죠. 부담률을 보면 그것도 역시 2009년에서 11년까지는 같이 올라가고 11년에서 13년까지는 같이 하락하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승용차 이용 비중이 좀 절대적이거든요. 추석 연휴 기간에는. 네. 특성상 보면 기름값이 비싸면 같은 차에 한 명이라도 좀 더 태우고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는 사실은 뭐 내려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거꾸로 이제 올라오시는 부모님들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어떻게 조사가 되셨나요?
네, 그건 이제 역기성이라고 하죠. 이제 네.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친지분들 오히려 올라오는 이제 그런 비율이 교통연구원에서 역시 뭐 같은 조사로 돼 있는데, 이제 경제적 영향과 연관성을 본다면은 사실은 뭐 연관이 없는 건 아닌데 추세적으로 보면은 2007년에 이제 8.6%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13.1%로 추세적으로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행태와 관련된 지표 중에서는 유일하게 즉 이제 경제적 상황, 그 경기 사이클과는 연관성이 좀 떨어지고 아무래도 뭐 사회적인 인식이나 세태의 변화에 더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요즘 이제 연휴가 특히 길고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연월차 붙이면 지금 최장 9일까지 쉬시는 분들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명절보다는 연휴다 이런 개념들이 사실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KTX 열차표보다 해외여행 티켓이 먼저 동인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해외여행 비중도 확실히 늘긴 많이 늘었죠? 네, 이제 2007년에 해외로 가겠다는 이제 그 응답을 하신 분이 1% 미만 수준, 그러니까 2011년까지도 이제 그런 상황을 보였는데 작년부터 어떤 경기가 바닥을 지나서 약간 회복하는 조짐을 보이는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2012년에 한 1.2%로 그리고 올해는 1.8%로 최근에 좀 급증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떻습니까? 이 해외여행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 우리가 이걸 뭐 어떤 뭐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떠나서 이게 이렇게 되면 국내 추석 경기, 내수 경기에는 마이너스 아닌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 해외여행 가실 분들이 이제 국내 관광으로 가신다면 뭐 하다못해 뭐 추석 귀성을 안 하고 관광으로만 그 수요가 이전이 된다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렇지만 이제 뭐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아무튼 늘어나는 해외 소비가 국내 소비를 상당히 위축시키고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이 추석 경기, 뭐 추석 대목 경기가 예전만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해외 여행의 증가, 해외 소비가 늘어나는 것도 한 요인이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가끔은 해보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끝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이 추석이라는 하나의 문화 현상, 또 우리의 하나의 전통적인 생활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에 많이 이제 지배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어떤 시사점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하나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제 그 경제가 문화를 지배한다는 이제 저희가 용어를 썼는데 사실 이제 지배라기보다는 영향력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여전히 뭐 그래도 추석은 우리나라 대명절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중요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저희 경제 규모라든가 뭐 인구가 크게 과거보다 많이 늘어서 그 인구하고도 물자 이동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그 의미를 해석하고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경기 사이클의 추석 문화가 상당히 좀 민감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추석 연휴 기간에 관광 수요가 좀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관광 경쟁력을 좀 높이는 그리고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 관광으로 좀 전환시키는 노력도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조금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오히려 추석 그런 문화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뭐 소년 소녀 가장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국민 통합이랄까 그것을 통한 또 어떤 경제적 시너지를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 추석 명절 문화 이것이 과연 경제 상황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국경제연구원 주원 박사님하고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자, 피부에 와닿는 생활 경제 속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 장바구니 경제학 시간입니다. 뉴스핌의 김윤경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추석 연휴인데
네. 장바구니 경제학 장 보셨나요? 네, 제가 안 보고 저희 시어머니께서 보셨기 때문에 네. 예, 저는 뭐 장바구니에 대해서는 지금 물가는 잘 알고 있지만 얼마가 드셨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너무 네. 거만한 며느님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네. 다른 면에서 또 잘 보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장바구니 경제학. 우선 뭐 추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귀성길 장거리 운전을 이제 해야 되는데 아마 네. 뭐 기름들 다 채우고 가실 겁니다. 그런데 기름값 아끼려고 다들 뭐 알뜰 주유소 이런 데를 많이 가게 되는데 네. 알뜰 주유소가 가짜 석유를 팔다 적발됐다. 이것도 무슨 얘기인가요? 예, 정말 뭐 알뜰 주유소 가격을 좀 그 공동으로 기름을 구매를 하면서 낮춰서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자 이런 취지에서 마련이 됐었죠. 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 한 7.5%가 알뜰 주유소인데 고속도로 주유소는 거의 95% 이상이 그렇죠. 알뜰 주유소입니다. 근데 이게 취지가 이렇게 좋다 보니까 정부가 알뜰 주유소로 바꾸게 되면은 시설 같은 것들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돈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걸 노리고 알뜰 주유소로 바꾸기는 바꾸되 가짜 석유를 사용해서 배입 단가를 더 낮추다 보니까 수익을 위해서는 머리를 상당히 좀 잘 굴린 것 같은데 네. 의도는 참 나쁜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믿고 싸게 하라고 만든 게 알뜰 주유소고 이거 상당히 네. 그러니까 공공성이 강한 주유소인데 여기서 가짜 기름을 판다는 건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떤 식으로 팔았나요? 일단 그 알뜰 주유소 4곳이 가짜 석유를 팔다가 적발이 된 것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이제 현황이 네. 정리가 됐고요. 예. 그리고 7곳 같은 경우에는 또 품질이 부족한 것으로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 지원을 한 돈을 환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죠. 이렇게 지원된 돈도 환수가 안 됐다고 합니다. 가짜 팔고 네. 정부가 준 돈도 환수가 되지 않고 왜 돈이 환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또 이제 책임 공방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시설 개선 지원을 작년까지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집행을 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한국석유공사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쪽 책임이다 이렇게 떠넘기다가 아마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주 상투적인 광경이네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알뜰 주유소를 뭐 얼마까지 늘리겠다 이런 계획들은 지금까지 상당히 좀 많이 나와 있었는데 네. 이렇게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보다는 이제 좀 질적으로 성장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좀 얘기를 할 그런 단계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가짜 석유를 판매한 알뜰 주유소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금 지금 뭐 전직 대통령들에게도 돈을 받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도 반드시 좀 환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뜰 주유소가 믿을만하고 싸다라는 얘기를 정부가 그동안 사실 얼마나 홍보를 했습니까? 근데 그런 그렇죠. 데서 이런 게 생긴다는 거는 사실 운전자들을 우롱하는 처사고 이건 당연히 마땅히 처벌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스마트폰 가격 얘기를 또 준비해 주셨는데 가격이 네. 많이 내린다면서요? 예, 지금 국내 스마트폰 제조 3사, 이름만 되면 다 아실 텐데 그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한 100만 원 정도 육박했던 제품 가격이 한 50만 원대까지 내려가니까 반값폰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입니다. 왜 낮추죠? 평소 행태로 봐서는 안 낮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은 시장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 특히나 이 휴대전화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시장이 위축이 되니까 가장 이 제품을 팔기 손쉬운 방법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이 가격이나니까 이걸 먼저 좀 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재고를 소진하려는 목적도 있는데 통신사가 악성 재고를 잔뜩 끌어안고 있으면은 제조사 입장에서는 신제품을 추가로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도 좀 가격을 내리고 재고를 정리를 하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게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출시 단계 때보다는 네. 가격이 내려가는 건 당연하겠습니다만은 반값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 보조금 때문이라고 본다면 사실 그동안 여기 얼마나 거품이 많았을까라는 생각도 우리가 뒤집어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어쨌든 네. 예. 먼저 제 돈 내고 사신 분들은 굉장히 억울하시겠어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네. 정말 출고가가 고공행진을 할 때 샀던 사람들과 지금 구매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엄청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마트폰 출고가가
마진을 또 안 남기고 팔지는 않을 테니까 얼마나 거품이 많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소비자로서는 좀 황당한 그런 그 입장이 될 텐데요. 네. 이게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을 부풀린 뒤에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서 마치 싸게 파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여왔다. 이렇게 하면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이나 경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단말기 업체들의 수익 시장은 악화가 되고 있고 네.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휴대폰을 누구는 100만 원에 사고 누구는 네. 음성적으로 공짜 폰으로도 받게 되고 그러니까 가격이 제로에서 100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 소비자들은 정말 이게 얼마짜리 휴대폰인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렇죠. 소비자들은 워낙 휴대폰 요금 체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거품이고 어디까지가 실제 가격인지 알 수가 없는 건데 글쎄 이거 뭐 영업비밀이라고 다 공개하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스마트폰 시장의 호시절도 이제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하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보기 어려울 정도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 어느 정도 보급이 됐고 또 특히나 이 고사양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성장세가 좀 둔화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지금 보급형 모델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것들에 대한 인기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도 없고 그래서 스마트폰을 또 자주 바꾸려는 사람들도 가뜩이나 또 불황이고 하니까 적어지고 있으니까 업체들은 또 가격 인하라는 그런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 한 업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스마트폰 신제품을 출시를 했는데요. 2주 만에 가격이 10만 원 이상 다운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가격 경쟁만으로 과연 이게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건지 이렇게 신제품 가격까지 2주 만에 내려가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고객들이 과연 구매를 하게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의구심도 갖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네요. 자, 일본 방사능 얘기 좀 해보죠. 어쨌든 네. 참 다들 찜찜하고 왠지 좀 두렵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너무 거기에 휩쓸리는 것 같아서 먹어도 찝찝하고 네. 안 먹어도 찝찝한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어쨌든 네. 어묵 같은 가공식품에까지 요즘은 우려가 좀 커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네요. 예, 그래서 뭐 어묵 괴담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네. 있는데요. 워낙 이게 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생선이 주재료로 들어가고 있는 가공식품들, 그러니까 어묵에는 거의 생선살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맛살 또 뭐 약간 좀 값싼 소시지나 햄 같은 경우에도 생선이 들어가니까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올해 초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트위터에서 농림수산부가 일본산 생선을 방사능 검사에서 제외했다. 어묵도 먹지 마라. 이런 얘기가 한참 리트윗되면서 확산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도 다시 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영향을 미쳤나요? 어묵에? 일단 농식품부에서는 이 검사를 안 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어묵이나 맛살 같은 가공식품에 대한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방사능에 오염된 생선, 그러니까 일본산 같은 경우에 어묵에 쓰였을 가능성에 대해서 다 집중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어묵 뒷면에 보면은 수입산이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일본에서 생산되는 어묵이라기보다는 대개가 태평양과 알래스카, 베트남 등지에서 수입되는 그런 제품들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생선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뭐 안심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일본산이 아니라는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일본에서 생산되는 어묵이 수입됐다라고 한다면은 생산지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네. 또 수입할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유통되지는 못한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입니다. 어쨌든 이 참 합리적인 소비자로서 무조건 괴담에 휩쓸리는 것도 문제지만 어쨌든 먹을거리의 문제고 특히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1%의 의혹과 우려도 없애주도록 정부는 네. 당연히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이 장바구니 경제학 뉴스핌의 김윤경 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노후 준비와 골드바의 행운을 동시에 해피에이지 100 이벤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제한 없는 현대에이블 신연금 저축펀드에 가입하고 상품권과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그렇게 빨라서 뭐하냐고?
더 빨리 생각하고 더 빨리 행동하고 더 빨리 도전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으니까. 이것이 SK텔레콤이 더 빠른 LTA를 더 빨리 당신에게 전하는 이유. LTA는 SK텔레콤.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LG G2는 왜 사용자 모드와 게스트 모드 두 개의 모드를 만들었을까? 정답은 TV 광고에 Learning from you. LG G2. 자, 잠시 후 3부에서는 삼성전자 불법 파견 논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고 삼성전자 서비스의 불법 파견에 대해서 불법 파견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과 연결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